안녕하세요. 머니스나이퍼입니다. 이번에는 미중 무역전쟁 그 6번째 영상이고요. 제목은 미국, 이제는 터키다. 그 속내는 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미중 무역전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두 나라 모두 누가 승자다, 누가 패자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결과론적으로도 나중에는 누군가가 이기고 누군가가 질 수는 있겠지만 그에 따른 희생이나 대가가 너무나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현재로서는 인도가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는 나라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또 베트남 같은 경우도 앞으로 좀 시장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금요일날 크게 나왔던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이슈 바탕으로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여론조사는 가짜, 지지율이 높게 나왔자 대환영 이렇게 나왔어요. 트럼프가 44% 지지율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게 사실일까? 지금 최근 트럼프 지지율을 보면은 계속 나쁘지 않은 지지율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지지율 자체가 정말인지 아닌지, 왜 트럼프가 지금의 행보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금요일날 그 뉴스가 나왔죠. 금요일날 뉴스가 나오면서 터키가 환율이 급격하게 뛰기 시작했는데요. 그 내용은 터키에 대해서 관세를 2배로 부과를 하고 경제적인 제재를 가하겠다라는 이런 엄포를 놓은 상황이죠. 그러고 나니까 터키 리라뿐만이 아니고 러시아 루블까지 함께 이제 제재를 하면서 보시면은 터키 리라 그리고 러시아 루블라 모두 이제 급나가는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근데 이 화폐가 떨어지는 것은 비단 터키나 러시아 이 두 국가만의 얘기는 아니죠. 위안화도 지금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다른 신흥국에서도 여파를 지금 다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진짜 이유는 왜 그런지는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모든 것은 이제 정치적인 행위는, 외교적인 행위는 정치이고 경제이고 다 맞물려 있는 거거든요. 우선은 트럼프가 이란 핵협정을 탈퇴를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 핵협정을 탈퇴했던 배경과 그리고 지금의 행보를 보면, 우선은 이제 트럼프가 핵협정을 탈퇴를 했는데 주변국들이 참가를 하지 않아요. 보면은 핵협정에 참가하고 있는 나라들은 프랑스,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그리고 독일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미국이 빠져나온 거죠.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도 미국이 이렇게 우리가 이란에 대한 핵협정을 탈퇴를 하면서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가하겠다 이렇게 했으면은 다른 나라들도 동참해주면 좋은데, 오히려 지금 미국의 그 행보를 따라가진 않아요. 오히려 반대적인 제스처를 취하는데, 생뚱맞게 지금 이제 터키가 지금 대상이 된 거죠. 터키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미국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란의 제재에 동참하지 않겠다. 미국의 제재를 대이란 미국 제재에 동참하지 않겠다. 또 관계를 돈독히 가져가겠다라고 이제 터키에서 나오니까, 사실상 미국이 프랑스나 독일, 영국, 유럽 국가들을 때리기는 그렇고, 이미 러시아도 한번 본보기는 보여줬고, 그리고 중국과는 지속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장 이제 효과가 극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터키를 선택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왜 하필 이렇게 굳이 터키를 공격하면서까지 이렇게 했냐면은, 우선은 이 트럼프가
그 선거를 함에 있어가지고 표가 기반이 됐던 기반이 지지 기반이 두 개를 보실 수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셰일가스가 생산되는 주고요. 두 번째는 그 농가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국과 무역 분쟁이 있어가지고 그 판벨트라고 하는 그 농가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농업 생산을 중심으로 하는 주, 이렇게 두 개의 주가 주된 트럼프의 지지 기반입니다. 그 중에서 먼저 이 셰일가스를 생산하는 주를 먼저 살펴볼게요. 보면은 여기서 이제 노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셰일가스가 내장되어 있는 이제 집안들이고요. 그리고 여기를 바탕으로 이제 생산을 해서 실제 주에서 수익을 가져가는 이 셰일가스를 바탕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이 주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들이 트럼프의 표밭이 되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트럼프는 이 셰일가스를 생산하는 주를 위해서 먼저 첫 번째 당선되자마자 뭘 했냐면은 파리 기후협정에서 탈퇴를 했어요. 오바마랑은 반대죠. 오바마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제 지지했던 대통령이었고, 반대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좀 약간 그 흐름에, 시대의 흐름에 약간 역행한다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데, 신재생에너지보다는 석유화학에너지인 셰일가스 쪽에 좀 무게를 뒀던, 왜냐면 그쪽에서 표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스텝으로서는 파리 기후협정을 탈퇴를 했어요. 반대 여론이 심함에도 불구하고 탈퇴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란 핵협정 탈퇴를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란에 대해서 다시 규제를 하겠다는 거죠. 이란은 오펙 회원국이기도 하지만 오펙 회원국 중에서 두 번째, 세 번째로 석유를 많이 생산하는 국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란으로부터 석유를 수입하는, 이란이 석유를 수출하는 부분을 제재를 함으로 인해서 전 세계 유가를 인상시키려고 했던 거죠. 왜냐면은 이 트럼프의 지지 기반이었던 그 셰일가스를 생산하는 주에서는 보시면은 이 석유 가격이, 국제 유가가 가격이 올라갔을 때 얘네들이 이익을 취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셰일가스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두 개를 보실 수가 있어요. 셰일가스가 있고 일반 천연가스가 있어요.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그 시추하는데 그렇게 막 많은 비용이 들진 않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렇지만 셰일가스를 채굴 하려면은 63빌딩의 7배의 깊이를 파야 된대요. 그만큼 기술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대단히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셰일가스가 수지가 맞으려면은 유가가 얼마까지 올라와야 되냐니까 50불 이상 올라와야 돼요. 그러면은 최소한 국제 유가가, 가격대가 50불에서 적정 마진율을 취해서 뭐 55불, 60불 이상이 되었을 때 미국에서 셰일가스를 시추하는 게 수지가 맞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 자신의 표밭이 되었던 이 유권자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파리 기후협정을 먼저 탈퇴를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 셰일가스, 미국의 셰일가스를 소비할 수 있게끔 기반을 마련해 준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 이란을 제재를 하면서 유가를 인상시키는 게 트럼프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맞아떨어졌어요. 어떻게 되냐면은 핵협정을 탈퇴를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주변국들이 다들 참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주춤했었거든요. 보시면은 핵협정을 탈퇴했던 게 이제 2018년도 5월 초였는데 5월 9일날 선언을 발표를 하고 나서부터는 유가가 살짝 반등하는가 싶더니 쭉 빠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왜냐면은 핵협정을 탈퇴를 한다고 해서 바로 이게 발동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하고 나서 한 60일에서 90일 정도, 한 6개월 정도, 짧게는 뭐 한 3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조금 이렇게 가격이 내려가는데 싶더니 단기간에 또 급등을 해버렸어요. 급등을 하니까 70불 위로 올라갔죠. 이때부터는 미국 입장에서는 셰일가스를 시추를 하더라도 채굴을 하더라도 이제 충분한 타산이 맞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시 유가가 보시는 것처럼 하향을 지금 타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유권자들이 이렇게 됐을 때는 자기네들한테는 점점점 뭔가가 트럼프가 공략했던 것과는 좀 다르게 흘러가네라고 생각이 드니까 트럼프는 다시 한 번 더 이제 불참에 대해서 서명을 해버렸어요. 이때 뭐냐면은 이 핵협정 탈퇴 선언을 하고 이 서명했던 거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이제 서명을 했던 게 이 시점이거든요. 그래도 이제 약발이 안 먹힌 거죠. 지금 현재 유가가. 그래서 터키를 통해 가지고 다른 다른 국가들에게 이란을 제재하는 거에 대해서 동참해주기를 간접적으로 이제 협박을 하는 지금 형국입니다. 보시면은. 그런데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가 조금 과거와 다르게 되게 좀 행보가 상당히 의미심장해요. 보면은 과거에 엄청난 강대국이었지만 지금은 뭐 종이호랑이라고 많이들 이제 얕잡아보는, 그리고 영향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푸틴이 상당히 지금 와신상담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금 보유량을 상당히 늘렸고요. 근데 금 보유량을 그냥 늘린 게 아니고요. 미 국채를 계속 매도를 하면서 매도했던 자금을 가지고 외환 보유고를 어차피 늘려야 되는데, 외환 보유고라고 하면은 달러, 미 국채, 그리고 금이잖아요. 근데 이 금으로 외환 보유고를 계속 늘리고 있어요. 보면은 푸틴이. 그래서 이제 채권을 계속 매도를 하면서 이제 금을 사니까, 미 국채를 계속 매도를 하니까 트럼프는 러시아를 다시 규제를 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약발이 안 먹혀요. 푸틴이랑 얼마 전에 한번 만났었잖아요. 헬싱키에서 이렇게 만남이 있긴 했지만, 미국에서 그렇게 욕을 먹고 만남은 이루어졌지만, 지금 현재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미국이 딱히 원하는 바를 취하지 못한 것 같아요. 보면은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천연가스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러시아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미국이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미국도 50불 위에서 수지가 맞다고 했잖아요. 러시아도 똑같아요. 50불, 약 한 50불, 53불 위에서 채굴을 했을 때 브레이크 이븐 프라이스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손익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유가 흐름은 러시아와 미국이 모두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러시아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죠. 지금 현재. 그냥 러시아 같은 경우는 자신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 유럽까지 전달이 되면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반도 남과 북의 뭐 종전선언이라든지 아니면은 북한 이제 핵 이런 부분에 이제 제재가 풀리면서, 경제적인 제재가 풀리면서 이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 한반도를 통해 가지고 일본까지 넘어갈 수 있게끔만 하면은 러시아는 어느 정도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되는 거예요. 현재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격 수준을 맞추는 부분이 미국이나 러시아가 일맥상통한데, 그 역할을 지금 현재 미국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딱히 미국에게 뭐 급실거릴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그래서 아주 고자세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금 보유량도 상당히 늘렸잖아요. 지금 보면은 미국이 기축통화 위치를 가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1,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이제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자신들의 금을 미국에다가 보관을 하고 맡기기도 했었고, 미국이 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금이라는 게 최근 이제 보시면은 독일에서
미국에게 금을 반환을 요청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미국은 어느 순간부터 확실하게 실무 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시켜주고 있지 않아요. 다만 그 장부상으로 얼마만큼 가지고 있다, 얼마만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데이터상으로만 보면은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금을 보유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었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금본위 제도를 이제 틀어버린 거죠. 화폐 제도를. 그러면서 달러 기축통화로 간 거죠. 지금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금 보유량에 대한 부분인데 미국을 제외하면은 지금 파란색 라인이 이제 중국이고요. 이 보라색 라인이 러시아예요. 보시면은 이게 최근 2018년도 오늘 날짜 기준까지 이제 금 보유량을 나타내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금을 늘리고 있지만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더 무서운 건 뭐냐면은 아프리카나 이런 그 실질적인 그 금광산이라고 하죠. 그런 이제 채굴할 수 있는 기반까지 다 하면은 이 양보다는 훨씬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걸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순도 99% 이상 되는 이제 순금으로 따져보면은 보유하고 있는 양으로 따져보면은 이제 러시아가 최근에 중국을 앞설 정도로 보시면은 러시아는 정말 이를 악물고 리먼 사태 이후로 꾸준하게 금을 모았어요. 보면은 이거는 뭔가가 상당한 저는 이 금을 러시아가 이렇게 금을 쌓는 과정의 이 그래프를 보면서 이 러시아의 그 다시 한 번 더 도약하려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보여지거든요. 여기서 그러면서 이제 중국은 또 이런 과정에서 어떤 행보를 하냐면은 미국의 천연가스 수입을 중단하는 것을 검토한대요. 이게 8월 13일날 최근의 뉴스입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는 중국은 러시아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나라거든요. 그 중국과 러시아는 상당히 지금 긴밀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미국을 대항해서. 그러면은 거기다가 지금 주말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은 이게 이란을 제재를 하면서 어부지리로 중국이 뭘 얻었냐면은 프랑스가 가지고 있던 단일 가스전으로서는 가장 많은 그 가스 보유량이 있는 천연가스 보유량이 있는 이란의 가스전 회사를 중국이 가지게 됐어요. 그 지분 50%가 원래 그 프랑스 회사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지분을 중국 석유화학공사가 국유기업이죠. 석유화학공사가 이 지분을 사들이면서 사실상 중국에서 그 사우스파르라는 가스전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상당한 이제 무게가 실린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더더욱 이란의 제재에 참여할 이유가 없어져 버렸어요. 여기서 지금 더 하나 더 큰 게 뭐냐면은 지금 러시아나 지금 이란 같은 경우 그리고 그 중국 지금 그 석유 원유를 계속적으로 거래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달러로 거래를 안 해요. 위안화로 거래를 해요. 이제 최근에 그렇게 하겠다고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한 위협이 되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란에서 원유를 결제함에 있어가지고 이제 위안화로 결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8월 7일 발표가 나면서 이때부터 이제 중국에 있는 석유화학 공사들 시노펙이나 페트로차이나나 이런 그 주가들이 뛰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야심에 한 발짝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고요. 이거는 이제 어떤 명분을 만들어준 거죠. 이란에게 이렇게 제재를 가니까 이란으로서는 자국도 살아야 되니까 그 사는 방식을 중국과 손을 잡고 어차피 자기가 달러는 거래를 못하니까 그럼 다 위안화 할래. 지금 이제 터키 같은 경우도 제재를 했지만 파키스탄도 마찬가지였지만 파키스탄이
그 국가가 재무적으로 위험을 했을 때 IMF를 통해 가지고 구제 금융을 받으면은 그 돈이 중국으로 흘러 들어갈까봐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터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금 현재 제재를 했는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은 터키가 만약에 지금 현재의 외환 위기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또 한편으로 뉴스 나오는 게 좀 명품 버버리가 터키를 통해 가지고 구입을 하면은 지금 반값도 안 되는 가격에 살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지금 1차적으로 지금 터키에서 뭘 하냐면은 과거 우리나라가 했었던 것처럼 금 모으기 운동, 달러 모으기 운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렇게 해도 부족하다고 하면은 중국을 통해 가지고 만약에 외환 보유고를 채운다.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정말 더 찜찜해지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도 지금 중국이 그 자본을 통해 가지고 미국이 과거에 했었던 것처럼 지금 아프리카나 중동이나 지금 그 아세안 지역들 이런 지역들을 중국이 다 이렇게 자기네들 자본을 가지고 정말 약한 나라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좀 식민지와 비슷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터키를 이렇게 강력하게 때린다고 때렸는데 이게 불똥 이상이 돼버렸어요, 지금 현재.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판벨트인데 이게 이제 보시면 2018년도 현재 그 농가들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색깔이 빨간색에 가까울수록 이제 그 농산물 생산하는 규모가 큰 줄을 나타내고 있어요. 보시면은. 그런데 지금 미중 무역 전쟁으로 콩 재배 농가들, 근데 콩 재배 농가들 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농가들이 지금 현재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막 그 거의 손실이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뭘 발표했냐면은 최근에 판벨트에 120억 불 정도로 지원을 하겠다. 뭐 근데 다 어차피 다 돈이잖아요. 이거는 뭐냐? 우리나라로 치면은 누군가를 지원을 하려면은 재정이 늘어나야 되는데 재정이 늘어나려면은 세금을 걷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감세 정책을 통해 가지고 세금을 다 줄여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채권을 발행을 해가지고 국가 부채를 늘려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요. 장단기 금리차가 계속적으로 줄어들었어요. 장단기 금리차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2년물과 10년물 채권 가격이 채권 금리의 격차가 줄어든다는, 거의 이제 갭이 없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왜 이제 그 글로벌 위기나 아니면 금융시장에서 그 위험 신호로 보냐면은 돈을 유통을 시키는데, 돈을 빌리는데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 2년짜리 대출을 받는 거랑 10년짜리 대출을 받는데 이자가 뭐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금을 원래는 이제 장기물을 판매를 했을 때 이게 조금 더 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반대로 이제 그 저축을 하는데 10년짜리 저축이 있고 2년짜리 저축이 있는데 10년짜리 저축을 해도 이자가 2%고 2년짜리 저축을 해도 이자가 2%면은 어디다 저축을 하겠어요? 2년짜리 저축을 하겠죠. 10년짜리 저축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돈이 들어와야지 유리한데 단기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돈을 넣었다 뺐다 하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미국 입장에서도 자금을 빌리는데 10년짜리 이제 긴 채권을 발행을 했을 때 미국에서 부담이 덜 하겠죠. 미국 국가에서. 그런데 뭐 장기로 하나 단기로 하나 금리가 차이가 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채권을 살 때 미국 장기채를 사지 않고 단기채를 산단 말이에요. 장기채 수요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그 기름을 부은 건 뭐냐면은 일본에서 20개월 만에 처음으로, 일본 지금 이제 마이너스 금리거든요. 근데 이 마이너스 금리에서 금리를 앞으로 올릴 수도 있겠다라고 발표를 함과 동시에 일본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서 지금 이렇게 원화가 그 달러가 강하고 미국 경기가 좋다고 하지만 미 국채에 대한 수요에 들어갔던 자금들이 일본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세계는 미국과 중국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전 세계는 미국도 있고 브라질도 있고 멕시코도 있고 캐나다도 있고 일본도 있고 수많은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거미줄처럼 정말 이제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움직이는 경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일본이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더 당황하게 된 거죠. 계속적으로 지금 미국 트럼프가 공약을 내세웠던 부분을 실행을 하려면은 돈이 계속적으로 필요한데 이게 지금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자체가 지금 녹록치가 않은 거예요. 지금 사실상 지금 현재 그 미국채 발행을 앞두고 9년 동안 최저로 지금 인기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미국채가. 그래서 지금 2016년도 대선 당시 때 힐러리랑 트럼프 진영의 결과를 보면은 트럼프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었어요. 예상을 뒤엎고 이렇게 승리를 하면서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던 게 공화당이거든요. 공화당이 표를 지지를 했던 부분인데 요게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이쪽 부분이 다 이제 뭐 판벨트랑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셰일가스를 추출하는 그런 주들 중심으로 이제 표가 얻었던 거죠. 트럼프가. 근데 2017년도 기반으로 보니까 지지율이 2017년도 초반에는 이제 괜찮았어요. 지지율이 보시는 것처럼 이 지역들이 이제 트럼프의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하잖아요. 이쪽 지역이. 이쪽 지역이나 지지율들이 이제 높을수록 이제 파란색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란색에 이제 공화당 지지율이 높았던 거죠. 그런데 2018년도 2월이 되니까 어떻게 변했냐면은 무역전쟁이 있기 전에 이제 2월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은 콘크리트 지지 기반은 뭐 그래도 아직 많이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트럼프를 지지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분 막 빠지는 게 눈에 띄게 이제 나타나요. 색깔들이 확연히 달라졌죠. 보시면은. 근데 여기서 이 지역들 주가 어떻게 지금 최근에 바뀌냐면은 공화당 표밭이 결과론적으로 이게 이제 오늘 날짜 기준이에요. 오늘 날짜 기준으로 예측을 해보면은 민주당이 이기는 걸로 나옵니다. 공화당이 지는 걸로 나와요. 지금 현재 중간선거를 가게 되면 2018년 8월 13일 현재 공화당이 불리한 걸로 나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녹록치 않아요. 지금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유가도 이 지지율을 올리려면은 몇 가지 이제 몇 가지들 받쳐줘야 되는데 뭐냐면은 중국과 무역 분쟁을 함에 있어가지고 지금 판벨트 지역에 있는 주들이 농산물 생산 가격 단가를 맞춰주면서 얘네들 수입을 보전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셰일가스에 대한 비즈니스를 꿈을 가지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투표에 참여했었던 유권자들이 우리가 트럼프를 지지해줬던 게 정말 이게 유효하구나, 성공적이었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유가가 올라와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시면은 그 유가를 올리는 방법으로서 이란 제재를 선택을 했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유가가 좀 생각보다 뭐 지금 예상치보다는 더 많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 따라가지 못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지금 보시면은 위안화는 미친듯이 올라가요. 지금 현재 그 8월 13일 현재 뭐 거의 환율 자체가 달러배 대비 위안화 환율이 거의 뭐 7을 찍을지도 모를 정도로 올라갔죠. 근데 환율 계속 올라간다고 중국한테 무조건 불리한 건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은 중국은 이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장점은 뭐냐면은 관세가 계속적으로 부과가 되고 있는데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수출이 계속적으로 잘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관세 부과했던 부분에 대한 그 안 좋은 영향을 환율이 커버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건 뭐냐면은 물가가 자국 내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게 좀 부담스러운 거고,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이 절하되어 있는
싼 위안화에 대한 메리트를 가져가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자본시장에서는 이미 이게 계속적으로 흐름은 이어지고 있어요. 보면 왜냐면은 중국 증시가 약세라도 외인들 자금은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한 26조가 들어갔다잖아요. 지금 현재 1월부터 7월까지. 근데 1월부터 7월까지 계속 들어간 게 아니고요. 이게 최근 무역전쟁을 통해 가지고 환율이 급등하는 이 시점에서 정말 많은 돈들이 들어갔어요. 외인들은 어차피 외인의 자본들을, 특히 미국의 자본은 이 돈이 되고 수익이 낼만한 된다는 시장에는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무역 분쟁을 통해 가지고 위안화 가치가를 떨어뜨리고 낮아져 있는 가격을 가지고 높은 가격의 달러로 들어가는 거죠. 싸게 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뭐 하나는 이제 무역 분쟁을 통해 가지고 시장을 박살내고 그러면 주가는 떨어지고, 그리고 환율로 한 번 더 박살을 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물건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거죠. 그런 식으로 외인 기관들이 중국에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앞서가지고 이제 러시아 얘기를 지금 현재로서는 최근에서 이제 빠뜨릴 수가 없는데, 러시아가 그렇게 강공으로 나오는 것 같긴 하지만 러시아 외무성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의 제재와 상관없이 우리는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둘이 분명히 뭔가 이제 취할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근데 미국 국민들은 그렇게 러시아를 싫어하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뭐 일본을 싫어하듯이 미국이 러시아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분명히 이제 얘네들이 서로 이제 뭔가를 취해야 되겠죠. 지금 이게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북한의 종전선언도 있는 거고, 종전선언을 했을 때 이제 미국과 러시아가 함께 이익을 가져가려고 하는 게 있겠죠. 그리고 지금 두 개에 거쳐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이유, 그러니까 셰일가스 관련된 부분, 그리고 판벨트에 있는 농가에서 떨어져 나가는 지지율 기반, 그리고 하나가 지금 현재 미국 경기 되게 좋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거의 이제 그 자연 실업률 수준으로 완전 고용에 가깝다라고 하는데, 미국에서 지금 하나 둘 대량 정리해고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왜냐면은 물가가 너무, 미국 내에서도 전방위적으로 모든 부분에 관세를 부과하다 보니까 미국의 고물가를 견디지 못해요. 지금 현재 기업들이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 버리거든요. 근데 고용이 좋다고 하더라도 물가가 올라가니까 기업주들도 부담스럽고요. 그리고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들 같은 경우도 뭐가 문제냐면은 물가가 오르는데 급여는 그렇게 따라서 안 올라가잖아요. 선진국이잖아요. 미국은 전 세계 최고 선진국이잖아요. 최고 선진국이란 얘기는 개발도상국처럼 급여 인상률이 뭐 10%, 20% 절대 못 올라가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미국의 물가는 뭐 20%, 30%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반대로 물가가 올라가니까 가처분 소득이 떨어지는 거죠. 이제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삶이 더 팍팍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분명한 거는 다급해진 건 맞아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막 기축통화의 지위에 있고 모든 기술적으로 모든 산업 부분에 있어가지고 자본 시장 다 미국이 유리한 건 맞지만, 이게 싸움이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참 묘하게 미국한테 하나 둘 이렇게 좀 불리하게끔 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묘하게. 그리고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러시아 같은 경우도 민주주의지만 지금 현재 푸틴 독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시진핑 황제잖아요. 지금 현재 절대 권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길면 길수록 미국한테는 무조건 유리하다고는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미국이 스텝이 꼬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두 정상들이 대화의 여지를 열어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무진들에서는 계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1차 회담에서는 좀 결렬이 됐어요. 결렬이 되면서 지금 퀄컴 같은 경우 이제 조금 쓴맛을 봤는데, 지금 언젠가는 이제 실무진 쪽에서 대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정상들 간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해요. 만약에 이게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미국은 지금 무역 전쟁을 중간 선거를 겨냥한 게 아니란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정말로 이제 패권 싸움을 가지고 이제 중국과 싸움을 하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공화당 입장에서는 뭐 다음 대선이 문제가 아니고 그냥 큰 그림을 가지고 정말 자국의 미국을 위해서 싸우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정말 피 터지는 싸움이 될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결코 좋은 건 없겠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로서는 가장 급선무가 빨리 한반도 종전선언이 이루어져가지고 지금 불필요하게 나가는 이런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에 대한 비용을 빨리 없애버려야지 저희는 지금 현재의 이 불경기 사이클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돌파구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과 중국이 언제 어떻게 대화를 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다음 영상을 또 소식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머니스는 안되었습니다.